우리 총 수업의 4분의 1이 끝났고 오늘 끝나면은 3분의 1이 끝나요. 오늘 이제 2주차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신앙송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동시와 동요 해보겠습니다. 신앙송.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 낭독이나 낭송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얘기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시 낭송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말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낭송을 할 때도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1차적인 목적이 왜 낭송을 하는 건가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서 낭송할 때야 그 의도가 목적이 의미가 없겠지만 대부분 낭송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시를 내용을 시의 예술적인 가치를 전달하려는 전달성. 시의 내용과 시의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려는 의도, 목적. 이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시를 읽고 낭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 낭송할 때 제일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재에도 몇 가지 항목을 놔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단 뭔가 듣는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는 걸 놓고 보면은 뭐가 정확해야 돼요? 발음.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바로 맞추셨어요. 발음. 이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옛말에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자기는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데 가르친 학생이 아무리 잘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발음. 충분히 어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어의 특성을 이제 제대로 표출을 해야 될 텐데 정확한 발음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발음. 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음악적인 특성이 들어있거든요. 말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높게 말할 수도 있고 낮게 말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음악적인 특성이 낭송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음률. 네, 음률은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예술적인 차원이고 그 전 단계에서 생각해 볼 점이에요. 자, 만약에 이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지금은 아마 작고하셨을 텐데 굉장히 나이가 드신 시인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시를 낭송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시 낭송 그 모임을 소개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시범적으로 혹은 모범적으로 낭송했는지는 몰라도 이걸 이렇게 자 이건 뒷부분이고 앞부분에는 이제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걸 낭독이나 낭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낭송하는가를 제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낭송해요. 여기는 생략하고 여기만 한번 편안하게 낭독했는데 소리 내어서 한번 낭송을 해보실래요? 시작.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좀 인지가 늦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래요? 그만 써보자. 그러면 아예 리벌브를 줄이고 있는
이걸 앞으로요? 아니면은 이거를 혹시 요 위에다 올려놔 볼까요? 이상하죠? 그게 좀 섞여지죠? 일단 스피커를 이쪽 방향으로 좀 쏠리게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낭송해 줄래요? 저 후반부를 시작. 너무 아주 큰 소리로 잘 해주셨어요. 자, 그 나이 드신 시인이 이거를 갖다가 그 동영상에서 낭송을 할 때 이렇게 낭송을 하더라고요. 갈대숲으로 가는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나름대로 운치 있게 하는 모양새로 낭송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고향이라는 말을 할 때에 어느 나라나 강약이 있고 액센트가 있는데 그 강약이 어그러지면 이상하잖아요. 강약이 어그러지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부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거를 이 한 단어만 얘기를 할 때 고향이라고 해야 돼요. 고향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앞에 액센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기본적인 액센트 특징이 앞에 갈대숲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숲으로 가는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낭송해야 되는데 이걸 액센트를 거꾸로 해가지고 갈대숲으로 가는 길은 고향으로 가는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만히 파악해 보니까 그분의 고향에서 얻은 그 사투리 방언의 액센트가 들어간 거예요. 경상도 발음은 이상하게도 뒤에 액센트가 와요. 강원도 쪽도 비슷할지 몰라요. 제 경상도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를 때 항상 경양아 뒤에를 액센트로 다른 친구도 경양아 이러는데 경양아 뒤에 액센트 왜 그런지는 몰라도 뒤에 액센트가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낭송을 할 때는 꼭 그 지방 사투리나 그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려고는 의도가 있지 않은 바에는 표준어의 발음과 표준어의 기초를 둔 낭송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이렇게 여기로 잘못되면 안 되죠. 갈대숲으로 가는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강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약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약. 강약과 더불어서 거의 같이 한 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은 뭐냐면은 음정의 높낮이. 그래서 강약과 높낮이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높낮이. 높낮이. 정확한 발음에다가 이 강약과 높낮이를 맞춰야 돼요. 예전에 서울에 여러 해 전에 어느 시낭송 신앙송 교실 모임에 갔어요. 참관을 하게 됐어요. 궁금하니까 거기에 여자 강사라는 분이 유한진 시인의 수필 제목을 딱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자기를 따라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제목이에요. 그 유한진 시인의 수필 제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낭송하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낭송해 보세요. 시작. 시간 시절을 꿈긴다. 네, 대충 제가 그때 들었던 선생님보다는 나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자기를 따라 읽으라고 하면서 제목부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란 지교를 꿈꾸며 지란 지교? 이것도 왜 뒷 단어에 액센트가 가야만 되죠? 잘못된 거예요. 지란 지교를 꿈꾸며 앞에가 액센트가 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뭐 고향이 어떻든 저쨌든 따지기 전에 이 표준어로 낭송하고 발음해야 되는 법칙에 놓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네, 액센트와 강약과 높낮이가 잘못된 거예요. 높낮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음정도 높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역으로 낮춰서 대부분은 높이 가는 거예요. 음악이나 노래나 말이나 낭송이나 이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거를 이 강약 질환치교를 꿈꾸고 이렇게 돼. 질환치교를 꿈. 첫 마디부터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뭐 이런 생각처럼 들어요. 한국의 낭송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른 건 뭐 문화 예술 뭐 선진국으로 요즘 난리를 치는데 민도와 어떤 언어 예술적인 그런 그 수준은 높지가 않아요. 특히 낭독, 낭송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이게 훈련과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평생 언어 전문가로 살았기 때문에 딱 누가 낭송에서 탤런트나 누가 뭐 대사를 딱 치잖아요. 이상하면 딱 그냥 들어와 버려요. 본능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나운서나 탤런트나 어느 나라나 이 낭송이나 발음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이 있는데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아나운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 탤런트, 또 성악가 이런 직업군들이 선색의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제일 낭송이나 낭독을 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상당히 아직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이 낭독이나 낭송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초중 고등학교 대학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딴 신경을 쓰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제 한 사람의 교육자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너무 안타까워서 평생 동안 안타까웠어요. 은퇴하기 전이나 허나 여전히 안타까운데 이런 지경이에요. 잘 모르고 엉뚱하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약과 높낮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특히 이 세 번째 항목이 한국어 낭송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이 세 번째 항목이 제일 어려워. 뭘까? 낭송을 실제 경험을 하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감정은 상당히 예술적인 마지막 단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이제 필요한데 언어마다 강약도 있고 높낮이도 있는데 또 뭐도 있어요? 끊어읽기. 그렇지, 끊어읽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교재에다가는 이거를 세 번째로 넣는지 안 넣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교재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세 번째를 뭐라고 했는지. 그렇지, 띄어읽기 제대로 잘 맞추셨어요. 교재 43쪽 띄어읽기 잘 맞추셨어요. 저는 지금 어떤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제대로 잘 맞추셨어요. 띄어읽기. 이게 왜 중요한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제일 잘 쓰는 예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 야, 황당한 거지. 잘못 띄어 읽음으로써 엉뚱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띄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달에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엉뚱한 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띄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요건 제가 그 대전에서 시낭송 교육이라는 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원래는 2004년도 아름다운 시와 음악 수업 시작할 때 전문 낭송가를 초빙해가지고 첫 수업 시간에 이걸 발표하겠어요. 그때 낭송이 노래 못지않게 대단히 감동적인 예술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2004년도.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즉각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낭송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시 제목이에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신동엽 시인이 이런 시 제목을 시로 썼어요. 신동엽. 자, 그런데 어느 제자가 나와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공부 삼아서 낭송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똑같은 길이로 여기를 떼어 읽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 구조나 문맥을 파악을 해야 어디서 띄고 붙이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 문장은 누가 뭐라고 하는가, 하늘을 보았다고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서양 언어와 달리 우린 언어의 특성상 관계 문장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두 개의 문장이 섞여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떼어서 어디를 붙이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끔 붙여 읽어줘요. 여기를 붙여 읽고 여기를 띄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어디가 묶어진 문장이고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 문장인가가 낭송을 끊어 읽는 데서 전달이 돼야지. 똑같은 길이로 한다는 것은 이 문장에 두 개의 문장이 합쳐졌다는 문장 구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언뜻 보면 잘한 것 같지? 문장 구조의 기본을 모르고 낭송해.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띄어 읽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대로 띄어 읽어야 돼. 붙여 읽을 땐 또 붙여 읽어야 돼. 시에서 뭐 행이 나눠졌다고 해서 무조건 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붙여서 읽고 띄어야 될 때가 따라. 그 섬세하게 문장 구조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은 어디서 띄고 붙여야 될지 그 자체를 잘 인식을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뭐겠어요? 어느 나라 다 이 특징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겠어요? 한국말이 특히 어려워요. 왜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사전을 찾아봐야만 확인이 돼요. 거의 다. 그러니 이게 참 황당한 노릇이죠. 그 사전 확인 안 하면은 엉뚱하게 이제 잘못 낭송을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언어의 특성 중에 음악에도 있고 그렇듯이 잠잠하신데요. 리듬은 이제 물론 더 세부적으로 가는 단계긴 한데, 그 전 단계가 음표에서도 2분 음표가 있고 4분 음표가 있듯이 길고 짧은 게 있잖아요. 장단음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 장단음. 이게 한국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서양 언어는 기본 규칙이 있어요. 모음이 한 두세 개 엮어지거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때는 길게 리브, 러브 길게 한다, 이 규칙이 있는데 한국말에는 그 규칙 자체가 없어요.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는 그때 대전에서 공부할 때 그 신앙송 선생님이 시범적인 낭송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이 시는 광야,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이제 낭송,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길고 짧게 읽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 단어를 한번 소리를 내어서 낭송을 해보실래요? 시작. 까마득히. 대부분은 여기다가 제일 긴 장음을 써요. 까마득히. 근데 대전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맨 앞에다가 까마득히.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나는 딱 느낌상 벌써 20년쯤 전인데 이상했어요. 딱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어요. 이게 까마득히 맞아요? 둘 다 잘못됐어요. 사전 찾아보시면 확인해보면 지금 당장 나와요. 쟤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긴 음은 거기가 아닌 듯한데요? 나는 당연히 여기 좀 까마득히. 이걸 근데 이 선생님이 인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당연히 까마득히지. 이걸 뭐 찍어봐야 하나? 그러니까 까마득히.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것이 확인이 됐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사전적인 건 100% 우리 어법에 맞게 받아들여야만 돼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 다음에도 까마득 이러더라고. 잘못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단어도 비슷한 게 나와요. 아드키. 이것도 이분은 아드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아득자에 들어가야 돼. 아드키. 까마득히. 아드키. 우리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길고 짧음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죠. 그게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 장단음을 못 맞추면 엉뚱한 전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제일 자주 불렀던 옹달샘 중에 눈 비비고 일어나 있죠? 네. 자, 이거 보세요. 눈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자, 눈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짧을 때는 뭐예요? 눈 하면은 사람 눈을 가리켜요. 길게 하면은 눈, 하늘에서 있는 눈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옹달샘을 가사를 낭송한다고 친다면은 세수하고 눈 비비고 여기 눈 비비고 이렇게 해야지. 이 눈을 비비고 이렇게 눈 비비고 만약에 이렇게 낭송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엉뚱한 생각이. 하늘에서 내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가는 거야. 이 눈을 비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고 짧고 밤도 마치 밤이냐 밤이냐. 밤 짧은 건 보이죠? 어두운 밤. 길면은 없는 밤이 많이 열렸네. 아유 오늘 어젯밤 너무 힘들어서 밤이야. 밤은 짧은 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낭송을 해보면은 사전을 찾아봐요. 그래서 장단음이 이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느냐. 빠르게 낭송할 수도 있고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템포. 음악이나 노래도 템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해요. 낭송의 속도. 속도가 적절해야 돼요. 대부분의 낭송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하겠어요? 좀 더 느리게 하겠어요? 대부분 느리게 해야 되죠. 텍스트가 없고 귀로 듣고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니까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해야 이게 내용 전달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냥 느리게만 해서도 안 되는 게 2004년도에 그분이 신앙송을 할 때 시 중에 하나가 바다라는 시가 있었어요. 서정주 시인의 바다. 저도 그 당시에 이 시를 처음 낭송으로 접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그런 시였어요. 젊은이여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알라스카로 가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번복되는 말들이 막 나왔어요. 그럴 때에는 그 격정적인 템포에 맞춰서 전달력은 어떨지 몰라도 그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격정적으로 빨리 말해야죠.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알라스카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메리카로 가라, 알라스카로 갈 테면 가라. 이건 뭐 척축 쳐져가지고 무슨 박진감과 용기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시의 내용과 정서가 어우러져서 가야지. 연주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격정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게 하면 천천히 느슨하게 생각을 여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낭송의 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이 최종적인 이제 아까 뭐 음률 리듬 뭐 여러 가지가 사실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당연하죠. 시의 핵심적인 특성이니까 운율, 리듬 이게 최고로 음악적인 문학 장르가 시예요. 가장 음악성을 살린 언어가 시이기 때문에 맨 끝에는 최종적인 거예요. 뭐이죠? 그 시의 마음을 완전히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걸 사자성어로 감정이입. 읽는 사람의 마음을 그 시의 시화자의 마음에 함께 동화를 시킨다. 감정이입. 감정이입. 감정을 집어 연주 노래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 시나 노래가 원하는 그 분위기, 내용, 정신, 세계 이거를 최대한 낭송하는 사람이 함께 막 합쳐가지고 그 시에 나오는 진정성 그대로 표출하려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종적인
핵심적인 그 시착 낭송 잘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요소. 내용은 간단한 요약됐지만 이걸 체득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사실 필요하죠. 네. 간단하게 6개의 항목이지만 이걸 완성도 있게 시단속을 잘한다? 이건 뭐 몇 년도 걸리죠. 네? 몇 년도 걸리죠. 다른 음악 연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한 1번 정도 차 마시는 시간으로 가십시다. 커피 다 식어요, 제가. 감정이입. 네. 감정을 넣는다 이거. 1번이요? 발음 정확히.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하니까 되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낫죠? 잘 들리시는가요? 마이크 쓰니까 괜찮아요? 웅웅거려요? 최대한의 웅웅거리지 않게 하긴 했는데. 보청기. 아, 그러시구나. 만약에 이제 시 낭송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특별히 낭송하기에 좋은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 있어요. 노래도 자기한테 맞는 노래가 있듯이 낭송도 낭송에 적합한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들을 먼저 골라서 소리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딸 집에서 우연히 발견 했는데 지난번 언급했었던 유치환의 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이 책이 있어서 얼른 제가 딸에게서 뺏어와가지고 열심히 다시 낭송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시들이. 원래 유치환 시는 끝에다가 내자에다 라자를 더 붙여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옛날 스타일의 어미다 보니까 행복하였네, 굉장히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그래서 맨 끝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 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제목으로 뽑아주지 않겠어요? 역시 다시 읽어봐도 너무 좋아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시를 넣었어요. 이걸 한번 감상을 같이 해보실래요? 네. 해봅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씁니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오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정답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며 더욱더 의지 삼고시 피어 흐트러진 인생의 꽃밭에서 나와 너의 애틋한 연분도 한마음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사랑을 할 때 그 마음 행복. 사실은 유치한 시인의 개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시거든요. 짝사랑이었어, 짝사랑이었는데 그 짝사랑에 애틋하고 행복한 마음을 여기다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짝사랑은 대부분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걸로 생각하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건 아름다운 한편의 추억이다. 시간이 말해주잖아요. 사랑을 했다는 거, 한 것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한 만큼 우리 삶은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있다. 비록 짝사랑일지라도 이 시와 더불어 짝사랑의 애틋한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아냈어요. 그런 이런 시들, 이 말고도 여러 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들로 낭송을 한번 출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낭송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1-20권 신앙송 잘하는 법도 여기저기 많은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하나는 그 고미숙 씨가 고전 평론가로 알려져 있죠. 고미숙 씨가 쓴 호모큐라스.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낭송과 낭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호모큐라스. 고미숙 씨가 쓴 호모큐라스. 낭송의 가치, 의미, 소중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낭송과 관련돼서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앙송 잘하는 법 아주 간단하게 제 교재도 한 10개 남짓의 시들이 들어있고 한 조씩 낭송해 가면서 음미하거나 공부해볼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도 공부하고 끝도 없죠. 제가 옛날에 금은돌 시인, 우리 선생님 친구분, 그 시인을 만난 것도 15년, 20년 가까이 되나? 시 낭송 모임이라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가게 됐어요. 가고 보니까 금은돌 시인이 주관을 하면서 예술가나 뭐 몇 사람, 장석주 시인이 저랑 합쳐서 17명이 몇 달 동안 낭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취지는 괜찮은 거예요. 낭송을 한다는 거 모여서 굉장히 좋죠. 시 여러 가지 좋은 구도 함께 공부하고 소리를 내서 낭송하는 모임,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신앙송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질문도 해주셔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핵심 주제, 우리 12번 강좌 중에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최고 중요한 강좌가 오늘 시작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동시 동요. 지난번 자장가도 아기에게 잠재우기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를 했는데, 동요도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동요는 뭐를 동요라 그래요? 동요. 참고를 힌트를 드리면 좀 나으려나? 아동가요의 준말입니다. 아동가요의 준말. 그럼 동요는 뭐예요? 대부분 다 사전적으로 뻔히 알고 있을 텐데요. 보나마나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얘기하시기도 쑥스럽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린이들의 노래잖아요. 어린이들의 노래, 혹은 어린이를 위한 노래, 혹은 어린이의 정서로 쓴 시나 노래, 어린이가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걸 쓰거나 감상하거나 한 그런 걸 동요, 동시나 동요나 뭐 독인, 객인 비슷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합창단에 갈 정도로 노래를 평생 살아왔는데 이걸 제가 평생 동요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옹달샘이니 뭐 산바람 강바람이니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을 만치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닌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할아버지가 동요를 부르니까 이상한가요? 그렇죠. 바로 이 의문점이 문제점이 나와야 돼요. 사전적으로 정의가 미흡하게 좀 아쉽게 잘못되었다고는 못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평생 노래를 동요를 해보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진짜 참 노래, 진짜 노래가 동요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야만 참맛을 아는 노래가 바로 동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요는 어린아이에도 불러지만 정작 불러야 될 거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요를 불러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가 부르는 어린이의 노래, 이거 정의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돼. 이 시점에서 잘못된,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를 써놓은 거야. 그 옛날에 아니지.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자장가라고 해서 엄마나 이모나 언니가 될 수가 없듯이 동요도 나이 제한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러야 되는 노래를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제가 책에다가는 딱 그 동요 옆에다가 부제를 그렇게 달았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번역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일단 반가웠어요. 아무튼 간에 동심이 주장이 돼야 돼. 동심으로 부르는 노래. 동심으로 부르는 노래. 워낙 연주하고 낭송하고 노래하는 이 연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정의에다가도 부른다는 데 방점을 찍었어요. 동심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데 사실은 폭넓게 하려면은 동심으로 부르고 동심으로 부르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향유하는 노래. 듣고 감상하고 즐기고 부르고 동심으로 부르며 즐기고 향유하는 노래. 이게 동심이 주장이 되어야지 물리적인 어린 나이에 어린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옛날에 동요문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동심문학이라고 딱 이렇게 명칭을, 그분은 저와 생각이 똑같았어요. 동심문학이지 물리적인 어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심으로 이거를 부르는 노래다. 동심. 그래서 동심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제가 이 대학에서 시와 음악 수업을 한 거 제가 너무 여러모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걸 되돌아와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공부하고 깨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동심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하게 돼서 인식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외국 시였어요.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분 아시나요? 윌리엄 워즈워드. 그분의 무지개라는 시를 처음 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여기에다가도 책에다가도 수록을 했는데 그 시 중에서 딱 한 구절만 제일 인상적으로 평생 제 마음에 살아남아있는 그 한 구절을 오늘 소개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한 구절이 뭘까? 그 워즈워드의 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죠? 그렇지. 네. 맞아요. 89페이지. 89쪽에 보면 무지개. 이거 길지도 않으니까요. 영어로 읽으면 좀 그렇고 제 번역이 뭐 시원찮지 않지만 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편안하게 제목부터 시작. 89페이지. 89. 89요. 89. 89면은 앞으로 가야 돼요. 89요. 89. 저는 동요가 제일 좋아요. 아, 그러셔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무지개라는 윌리엄 워즈워드가 있는데 제목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시작. 무지개. 윌리엄 워즈워드.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뛰어나.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내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날 죽게 해주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러니 나날이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스러운 경건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이 시를 고등학교 때 접했는데요. 딱 한 구절에 제 마음이 꽉 닿았어요. 딱 한 구절. 뭐겠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완전 역설이잖아요. 무슨 이런 표현이 다 있나? 왜 이게 시인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나? 의구심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말이 안 되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거 이상하네.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나 생각에선 가능하겠지. 나중에 의술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치료받으려고 냉동실로 들어갔다가 한 50년을 깨어나면은 아버지가 자기보다 어린 아들처럼 되어 있고 이 아들 이상하게 공상과학 그 평상시 자연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 왜지? 뭐지? 어린이가 뭐가 중요하길래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시절에. 나중에서야 먼 세월이 지나기 전에 느낌으로는 와 닿았어요. 어린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로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어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 이미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7살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느냐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시인은 이렇게 엉뚱한 역설법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뭔가 어른이 본받아야 할 혹은 추구해야 할 어떤 뭔 값어치 무슨 가치인가 뭐가 그 어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셔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접하고 어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초점이 가가지고 야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화두가 어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막 20대에도 30대에도 막 이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마음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문구가 그 전에 중학교 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 구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야. 이거는 더 과거 아니야.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더욱더 충격적인 거예요. 중학교 때인데 어린이하고 기독교에서 최고의 어떤 목표 혹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어린이하고 천국. 야 중학교 때 이 구조를 접하고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천국이고 뭐 죽음이고 부활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성경 봤으니까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이 어린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이거 이런 혁명적인 선언이 있을까?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린이 같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어린이날 못 간데 어떻게 되어야 천국으로 간다는 걸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 취지가 뭐예요? 어린이를 예를 들면서 말하려는 핵심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수하고 정직하고. 브라바 순수함. 브라바 우리 모두 우리 김원덕 어르신 칭찬 받고 시작 짝짝짝짝 칭찬. 순수함을 알아맞추시다니요. 참 정말 동요를 좋아하시다니 동심 그 자체이시네. 이야 이게 순수함. 순수함. 이야 어린이는 순수하되게 때묻지가 않았다게 그걸 계산할 줄 몰라. 이야 그 어린이 예수님이 그거를 포착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성경 구절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의도는 있어요. 뭐 있죠? 순수함.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따로 있어요. 그 당시에 어린이나 여자들은 인권 존중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이나 초대 기독교 때는 인권 신장이 안 된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회가 다 발전 도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 겸손.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라 이게. 어린이는 권위도에 아예 권위 자체가 없을 뿐더러 권위를 지향하지도 않고 그냥 순수한 행복 자체를 누리는 게 어린이잖아요. 에? 그거를 포착한 거야. 겸손한 순수함. 이야, 이거 참, 이거를 평생 동안 이거를 골머리를 앓고 참 묵상하고 했더니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비법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린이와 같은 해맑은 순수한 마음, 해맑은 심성. 이야, 여러분 공감하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육체적으로 어린 나이로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의 가능성, 그런 도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해서 열리겠어요? 동요로 부르면 옳거니 이인동 원장님 정확하게 오늘 주제인 동요를 연결시켜가지고 동요를 부르면 된다.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이인동 선생님 너무 멋지게 닮아서 칭찬 박수 시작. 자, 칭찬. 너무 잘. 동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번 12주 강의 중에 핵심 질문 나갑니다. 질문. 동요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손 들고 맞추셔야 돼요. 동요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니까 이게 뭐 정답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 맞추자는 작업이에요. 해답이지 일종의 저의 해답인데 누가 그러죠? 동심? 브라보 동심. 자, 이 12번 강의 중에 최고로 맞아. 우리 봉경선님한테도 칭찬 박수 시작. 칭찬. 동심을 맞추셨다? 이야, 기가 막히다. 오늘 아주 최고로 행복한 강의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춤을 춰야 되나 이거? 기뻐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동요 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합창을 했잖아. 수십 년 동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참 나이가 들었을 때 50살 안팎 됐을까? 스스로 저는 종종 질문을 던져요. 성찰을 해야 되잖아. 테스 형은 그러잖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우리는 성찰하는 존재예요. 그잖아요? 성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동물과 그 점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특이점이야. 그럼 우리 특이점을 살리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지. 성찰한다. 어느 날 생각했어. 너가 어려서부터 동요를 좋아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동요를 제일로 좋아하게 됐니? 스스로 물어봤어. 머지않아 제 스스로 해답이 쫙 우러나와서 뭐 때문에 동요를 그렇게 즐겨 불렀을까요?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왜요?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요를 즐겨 부르게 됐을까요? 제가. 필이 꽂혔어. 은희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필이 꽂혔어. 아, 핀이 꽂혔다. 그것도 재미있는 대답이시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그것은 아니었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동심을 일치하네요. 응? 동심을 일치하네요. 거의 근접하게 맞췄어요. 거의 근접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스스로 내린 해답은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칠판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도 잘 읽지를 못하셔요. 동요 속에 바로 이 소중한 동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동요를 부르면은 내가 그 동요 속에 들어있는 동심을 내가 즐기고 향유하고 내 마음과 동요로 동화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동요를 열심히 부르고 동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동요 속에 소중한 동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너 참 동요 참 이쁘게 잘 부른다. 네가 그 동요와도 불어서 동심으로 살고 있구나. 너 참 잘하는 거야. 많은 사람한테도 그 소식을 알려주고 같이 동요 운동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와도 불어서 나이가 늙어갈수록 동심을 추구하고 살리는 유지하고 회복하는 그런 삶을 네가 펼치고 나한테 오너라. 그리고 내 소명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값어치고 행복하고 소중한 나만 행복하면 어떡해요?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에게 가능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요 속에 들어있는 동심, 동심. 오늘 맹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맹자 어떤 한 구절을 찾아보려고 잘 눈에 안 띄어. 옛날에 공자의 논어는 구구절절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 해 전에 읽었는데 별 감동이 없어요. 그 옛날처럼. 그래서 다시 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맹자 다시 이제 읽을 겁니다. 조만간에. 근데 뒤져보는 중에 딱 한 구절이 결정적인 것이 눈에 딱 들어와서 아주 신통해서 역시 맹자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 뭐라 그랬느냐? 이분이 책 끝에 보네. 학문이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문하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야, 맹자 대단해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막 세태에 찌들려가지고 뭘 잃어버렸다? 순수한 동심을 잃어버렸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거야. 이야, 맹자 브라보. 맹자 브라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 3000년 전에.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 저는 뭐 대단한 사상가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해요. 동요를 통해서 잃어버린, 만약에 동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되찾자.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7살 때도 경량이고 나이가 60이 넘어도 지금 경량인데 그 어린 시절의 경량이는 어디 갔는가? 그 순수하고 해말 같은 경량이는 어디 간 거야?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마음이라는 거는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지 당연히. 마음은 늙는 거예요? 안 늙는 거예요? 마음은 늙을 수가 없는 존재성 자체잖아요. 영혼이 늙어요? 안 늙어요? 늙고 자시고가 없죠. 영원한 생명적인 존재성인데, 인식체인데 죽어봐야 알지만 물론 그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감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 동심, 이게 한자말로 표현했지만 어린이 마음이잖아요. 어린이 마음. 어린이 마음. 그래서 동심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진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중국 속담에 중국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동심여천이라. 동심은 하늘과 같다. 중국 사람들도 대단하잖아요. 동심은 하늘과 같다. 어느 옛날 한국 시인은 동심여선이라. 동심은 신선과 같다. 신선과 같은 마음이 동심이다. 일맥상통이죠. 동심. 우리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맹자가 얘기한 것도 뭐냐? 중국에서는 대개 대인과 소인 이런 뭐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대인이라, 큰 사람 대인이라 그러잖아요. 대인. 그 대인은 맹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요. 대인. 맹자가 생각합니다. 대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맹자는 한술 더 떠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기예요. 실제 그 한자 성구를 찾아보면 갓난아기야. 갓난아기의 마음. 갓난아기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대인이다 이거야. 그게 갓난아기 뭐냐? 그야말로 해맑은 순수한 마음이지. 이 사람의 선한 본성 그 자체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심성. 그래서 갓난아기,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대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자, 맨 첫 시간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음악의 효능. 음악을 우리가 감상하고 연주하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우리 은희 선생님이 그때 딱 말씀하신 게 있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나 효과, 효능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셔요? 직접 말하셨는데도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은 몽몽이네요. 몽몽이시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청량음료와 같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요? 청량음 기억나요? 제가 왜 그 말을 잊지 못하느냐? 청량산을 제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청량산 음악회 때 그때 주민 예배 끝나고 1시간마다 주민이랑 교인이랑 모여가지고 동요 부르고 막 낭송 난리쳤어요. 그냥 여기서 뭐 어떤 분은 뭐 눈물을 흘려.
우리 딸내미 첼로 연주 듣고 켄텔 뭐 이런 연주하니까 눈물이 흘려요. 주민 중에 한 분이. 예? 그 어떤 분은 우리 그 교회 이제 여자 권사님인데 한 편씩 낭송을 그렸는데 나홍선사라는 그 스님이 저 사는 나더러 뭐 물처럼 살라 하고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가 있어. 그걸 낭송하다가 울먹여가지고 낭송을 그냥 못하고 말았어. 울먹여가지고. 낭송하다가 여러분 낭송하다가 울먹이거나 울컥해가지고 낭송을 못하고 중단하신 분 경험 있는 분 있어요? 손 들어보셔요. 없으시구나.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 안 하고 편집을 같은 거. 아, 편집을? 네. 그렇지. 어떤 단에 어떤 글을 읽고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거나 중단하거나. 저는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대단한 그 시인 전임이 없으면 그래도 쓴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버리지는 않았어. 낡은 누런 종이인데 어느 날 제 아내한테 내가 이거 젊었을 때 쓴 시인데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낭송을 하는데 아니 읽다가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의 고뇌가 그냥 딱 울컥 나오니까 울컥해가지고 중단돼 버렸어. 그냥 고스란히 서랍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낭송이 이어지질 않고 있어. 몇십 년 동안. 아직도 잊지를 못해. 그때 못 가서 또 울먹거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게 있어. 또 어떤 때는 기형도의 빈집이라는 시를 한번 가족 식구들 놓고 낭송을 하는데 첫 구절에 딱 그냥 울먹거려가지고 더 이상 그것도 중단됐어. 빈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이거 왜 그 다음에 못 읽는지 알았겠어요? 사랑을 잃고 괴로운 그 모든 심령들이 한꺼번에 다 저한테 밀려오니까 울먹거려서 그 다음 문장을 읽지를 못하겠는 거라. 응? 이 얼마 전에 제가 쓴 시를 읽다가 그냥 대성 통곡까지 한 적이 있어. 고향을 방문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바빠지니까 초등학교도 가야 되잖아. 수십 년 졸업하지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여기로네. 강당은 여기고 내가 여기서 저 합창단도 했던 곳이 강당인데 모교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턱 앉아서 바람을 쐬는데 이게 그 옛날 내가 어린 시절이야. 지금 나이가 든 뭐야 멍하니 바람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 내가 오늘 그걸 낭송을 못해. 여기서 대성통곡하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낭송하기는 쉽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겠는데 아무튼 낭송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노래 연주하다가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연주 노래를 더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청량 한 20, 30년 됐나? 그 탱고와 살사를 배워야 되겠다고 맘먹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그냥 꼬다는 보레자루가 되니까 영 문화적으로 위축이 배우려냐. 집사람이 이때는 배워도 된다 해가지고 50살 총각을 했어. 충남대학교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인사소개하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본명을 말을 안 하고 자기는 무슨 별명을 닉네임. 그래서 이상한 풍토더라고. 왜 자기 본 이름을 숨긴다기보다는 말을 하고 다른 이상한 별명을.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기에 마침 청량산에 살으니까 너 잘됐다. 청량이가 내 혼지 닉네임이면 청량이라 했다. 물수변에 풀을 청자에다가 제 이름하고 똑같은 밝을 양자에서 청량이다. 말 시원한 청량. 그래서 제가 인사 소개를 할 때 저는 청량 정경량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공부하러 갔던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양양거리고 있냐고. 운이 떨어져. 청량 정경량이니까 양양거리고 있느냐고. 근데 이제 이 호를 갖다가 버린 계기가 있는데 열흘 전에 은퇴할 때쯤에 성대 결절을 겪었어요. 너무 과도하게 노래를 했어. 나이가 들어가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밤을 새워 맨날 노래가 결국 견디다 보니 성대 결절이 와버렸어. 충격이었지. 제가 목소리를 컨트롤해서 점검을 하려면 꼭 해보는 게 있어요. 무슨 노래? 요들송. 목소리가 안 좋으면 가성이 안 나와. 가성이 안 나와. 컨디션이 좋으면 가성이 요들송이 잘 나와. 일주일 가까이 가도 가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병원을 가보니까 당신 성대 결절이다. 수술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리치료로 해주세요. 무서워요. 물리치료 했는데 무조건 신문과 보건 말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낫기만 하면은 맨날 며칠 입 닫고 살지요. 내가 평생 노래하다가 죽으려고 맘먹은 놈인데 이거 성대가 망가져버리면 너무나 침울하고 자책이 심했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나이 들어서 절제를 못하고 성대를 망치다니 이것이 회복될지 어쩔지도 모르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도도 돌도 말고 지금 제 지갑에 들고 다니는 좌우명을 그냥 100% 실천할 때가 있었어. 뭐에 갔었죠? 침묵과 묵은. 이건 한참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침묵과 묵은으로 완전히 돌입을 해요. 6개월 동안 굉장히 우울과 좌절이 심했어요. 그 모든 공연이 다 취소됐잖아. 텔레비전 생방송 저 대전에서 KBS에 나갔는데 다 공개까지 했어. 조기 은퇴하고 기념 음악회 3회 독점. 근데 그게 다 망가진 거야. 부랴부랴 막 취소하고 모든 거. 그래가지고 그때 6개월인데 안 되겠다. 성대 결절해서 목소리도 더 이상 청아하지도 않겠거니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양자에서 한 귀절을 톡 떼어내버려가지고 청랑이라. 이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제 호로 정해버렸어. 별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깜냥에 내 적했다면 청랑이다 이거야. 그러면 청랑이 무슨 뜻인가? 여기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왜? 오늘 공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연관이. 제가 청랑이라는 거는 이것을 호로 정할 때는 두 사람의 저희 결정적인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한 외국 작가예요. 누구죠? 헤르만 헤세예요. 헤르만 헤세.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헤세가 젊었을 때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기독교 성자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은 물론 계속됐겠는데, 젊은 시절에 페터 카멘친트라고 하는 향수라는 그 소설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성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고백이 다 그 책 속에 나와 있어. 그래서 꼭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이 헤세가 처음으로 최초 성공작이거든요. 27, 8살 때는 페터 카멘친트.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중반 이후 넘어가면 헤세의 시원들을 공부하는데 예고편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여기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자가 나와요. 누구겠어요? 소크라테스 아니고요. 기독교 성자예요. 힌트를 드리면 현재 교황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성 프란치스코. 네,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츠 폰 아시시. 이탈리아의 아시시 지방에 활동했던 성 프란치스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해요. 헤세도 제일 존경했어요. 둘 다 존경한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이분들이 헤세가 바라본 성 프란치스코는 핵심적으로 뭐냐? 독일 말로 잊을 수 없는 이 청랑어 표현은 하이터카이트. 독일 말로 한번 낭독해 보실래요? 하이터카이트. 하이터카이트. 이게 이제 이걸 우리말 번역가들이 대부분 뭐 명랑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흡해요. 즐거운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터카이트라는 건 즐거운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해맑은 순수성. 아까 순수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우덕 어른께서 말씀하신 순수함. 이 순수함을 저는 해맑은 순수성, 해맑다는 표현을 기꺼이 써요. 해맑다. 찬란한 해처럼 맑아. 그 해맑은 순수성, 순수한 마음, 심성, 그걸 가리켜서 청랑이라, 청랑.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자신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죽을 때까지 도달하고 싶은 목표로 호를 잡습니다. 목표의 목표. 그 죽을 때까지 그 도상 과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한번 꼭 쓰고 싶어요. 한자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리변에다가 풀을 청자, 그 다음에 랑에다가 달을 자. 청랑이라는 걸 한자로 쓰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해와 달이 이 이름을 감싸고 있어요. 해와 달이. 제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와 달이 있는 이게 바로 독일말로는 하이터카이트요. 우리말로 제일 적합하게 번역하려면 명랑성이 아니라 청랑이 청랑 성자 붙여두면 청랑. 이게 해처럼 푸르고 달처럼 맑은 이런 것인가? 뭔가는 몰라도 그런 뜻이 청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호가 청랑이라 그랬더니 어떤 시인이 아이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막 감동받은 데가 우리 청랑 무슨 뭘 해도 좋겠네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이런 청랑의 심성에 도달해서 죽으면 딱 좋겠어요.
헤세가 86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탈리아 기자가 인터뷰차 방문해서 그 집을 스위스 호숫가로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야. 나이든 동양의 현자처럼 모습이 보이기도 하면서 아주 해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이야, 헤세는 거의 경지에 도달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동양의 현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야. 저도 한 1, 20년 전부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헤세를 꼭 닮아가네요. 그런 느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분과 한 동아리처럼 살다가 왔으니까, 헤세처럼, 헤세와 더불어서. 그래서 결국 프란치스코 헤세가 연결되어서 청랑을 이렇게 뭐 대단하진 않지만 호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요와 동시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동심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청랑이라는 호에 걸맞게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거,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요 동시를 해봤고요. 이젠 그러면 동시에 어떤 노래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옹달샘은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산바람 강바람,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6살 때 옆집 친구한테 처음으로 배운 노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제가 태어나서도 어린 시절에 보냈던 그 골목이나 집을 확인했어요. 너무나 산천초목이 변해가지고 뭐 있었던 게 사라지고 집도 뭐 달라지고 막 폐허로 되고 뭐 전혀 달라졌는데 가까스로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가 있다면은 산바람 강바람 1절 2절을 그냥 편안하게 소리내어서 한번 낭송을 해주세요. 시작.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쳤다 잠이 들어도 진짜 나룻배를 저. 네, 좋습니다. 이 동요 노랫말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상적인 딱 한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조사예요. 조사. 명사 뒤에 붙는 조사. 또 힌트를 드리면 2절에 있어요. 고마움. 사실은 그게 핵심적이긴 하죠. 핵심적이긴 한데 저가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이 짧은 시에 그 절묘하게 조사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감사함을 확대하는 그런 넓은 공간을 마련했을까, 그게 감탄을 한 거예요. 한 조사. 김소월의 시에서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애살, 원래는 강변 애자 조사가 들었는데 애자를 떼어버림으로써 어마어마한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강변 살자. 그것과 흡사한 정도의 충격적인 조사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바람도 좋은 바람. 산바람도 좋은데 강바람도 좋네. 이 바람도 좋고 저 바람도 좋네. 감사의 폭이 거의 모든 자연을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확장된 그 조사 한 글자에 의해서 그 바람도 고마운 바람. 시의 마력은요, 글자 하나를 넣고 빼놓음에 따라서 천지 우주가 흔들거려요. 그냥. 바로 요 대목. 헤세가 언젠가 그래서 그러죠. 당신이 시인인데 오전에 한 일이 뭐요? 내내 고민하다가 한 글자를 뺐어요. 그래요? 그럼 오후에 한 일은 뭐예요? 오후 내내 그걸 다시 공부하다가 그 글자를 다시 넣었어요. 그럼 한 일이 없나? 똑같은가? 아니지. 내용과 질감이 다르고 그 자체가 인생이었지. 오후 한낮을 버리고 챙기고 이게 아니라 그 집요한 과정에서 그 시를 완성하는 단계, 그 아주 인상적인 한 글자.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실 때 그 바람도 요거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해봐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리게 사공이 배를 쳤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를 배를 져간대요. 어땠어요? 너무 아름답죠? 6살 때 배운 노래랍니다. 평생을 함께 불렀어요. 62년째 부르는 거예요. 산바람 강바람. 이야, 자연에 대한 고마움. 어느 분이 작사를 했나? 윤석중 선생이 가사를 썼어요. 박태현 선생님이 작곡을 했고요. 자, 사실 이런 거 한 번 부르고 그만 넘어가기는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무수히 많은 노래가 기다리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김수월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김수월. 그죠? 엄마야 누나야. 이것도 한번 낭송해 봅시다. 제목부터 시작. 엄마야 누나야. 작시 김광수 작곡.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 누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인공 화자는 어린아이일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남자아이. 자, 그런데 궁금증이 있어요. 남자 어린아이가 뒷문 밖에 갈리프 소리를 노래로 파악을 한다? 시적인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가능하긴 하겠는데 갈리피 소리내는 거를 노래로 파악한다? 그 다음에 더 가관이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여러분, 자연에 대한 고마움 혹은 자연이라는 것이 참 좋다는 걸 인식한 때가 언제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나이 때? 자연을 인식할 때요? 응? 네. 인식할 때? 자연 인식하다 자연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 들었을 때.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야 그래요. 응? 저도 대전에 왔다 갔다 목원대가 다니라고 20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진다는 곳이 너무 예쁘다. 다음에 가면 사진을 찍어야지. 일주일 가보면 지고 말았어. 광화문 11홍이라 1, 2주일 넘어가는 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지기는 짧구나. 마음에 드는 건 오래더라도 지는 건 순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야 이제 자연의 고마움, 자연이 정말 느낌이 오는데 얘는 어린아이가 자연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저도 집에 뒤에다가 대나무를 좀 심어주고 싶어 죽겠는데 여태까지 대나무를 못 심어. 대나무 바람이 우수수 날리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야? 왜 멀쩡한 뒷뜰에다가 왜 대나무를 못 심는지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대나무 소리를 듣고 싶어. 그 바람 소리. 응? 담양으로 가야 되나? 대나무 소리 들으러? 아무튼 엄마야 누나야. 근데 왜 아빠는 왜 안 나와요 여기? 아빠는 없나? 알고 보니까 김소리 아빠가 김소리 3살 때 일본 그 철도 공장 노동자들에게 막 맞아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야, 일본 너무 싫어. 너무나 잔혹하게 우리 한국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 아빠가 정신 이상자가 되니까 정상적인 아빠로 느끼지가 어렵겠지. 아빠가 시에 등장을 못하는 거야.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와 누나만 찾는 거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 강변 조사가 애자가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거고 어마어마한 차이 같아요. 그 언젠가 교회에서 제가 그 노래 교실을 한 3년 했을 때 이걸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다 제가 생각했는 걸 맞추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은행에서 평생 일하시던 분인데 강변에 살자? 간단한 공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가에 살자. 어느 장소만 딱 지적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강변 살자? 그러면 조사가 빠져버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강변에 살자도 될 수 있지만 강변을 살자? 어법에는 안 맞지만 강변을 살자. 이런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도대체 강변이 뭔데? 질문이 곧바로 이어지게 돼요. 그 이 하나를 조사를 뺨으로써. 그렇잖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강변이 뭐 때문에 강변을 살려고 하는 건데
강변이 주는 자연과 더불어서 해맑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꿈꾸는 거. 김소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가난해서 이분이 그냥 자살을 한 줄 알았더니 일본 경찰놈들이 너무 집요하게 그냥 시인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니까 못 견딘 거야. 시인의 생명과도 같은 시를 막 찢어서 내버리는가 봐. 장난질 치듯이. 이 시가 견딜 수가 없네. 야,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도대체 살아야 되겠느냐? 이랬대. 자기 부인한테. 당신은 아들 데리고 살겠소? 그러고는 그날이야 음독자살로 죽어버린 거야. 32살 때. 잔인한 그 시절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6.25 전쟁과 남의 식민지집에 절대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그 기도하고 염원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갈지 정말 몰라요. 저도 우크라이나 불똥이 어떻게 될지 이거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대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큰일 나서 얽혀버려요. 빌미를 주면 때리는 거야. 전쟁 일으키고 싶어서 안달인 놈한테 빌미는 어떻든 생기는데 그 빌미를 주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면 큰 낭패가 될 수가 있지.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강변처럼들 평화롭게 살기를 정말 염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봐요. 시작.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여리게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한 번 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36년 동안 얼마나 지독한 고통을 당했느냐고. 일본 놈들 때문에. 내가 일본 사람이라는 말도 안 나와. 그 시절을 생각하면 놈자만 붙이겠어? 에이, 얘기를 말지.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동료를 한번 고백한 적도 있는데 나뭇잎에 그냥 고양이 동심으로 들어가요. 강가에 물가에. 그랬을 때 매일 출근했던 물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고기도 아직도 살고 물 높이는 좀 낮더라고. 물량이 적어졌는지. 어린이가 가서 막 여기가 차가지고 수영했던 그거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골목이고 어디고 다 돌아다녔어. 그때 막 옆에 동료나 친구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해. 왜 안 하던 짓을 해? 뭐 정리하려고 그래? 아이, 나 속으로는 바쁘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고향이잖아 다. 그래서 다 둘러보는데 그 물가 이 노래가 금방 떠오르는 그 내가 생각 같이 해봅니다. 낮에 놀다 두고는 나뭇잎에는
여러분, 제가 노래하다가 가끔 여리게 막 이런 걸 주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음악에서는, 노래에서는 약하게 연주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리만 작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도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듣는 분의 마음, 영혼 깊숙이 그 심금에 닿아서 그 파문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을 피아노와 피아니시모에 담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크게 절묘한 감동은 그 미세한 파장에 의해서 영혼 깊숙한 데까지 전달되는, 크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다 펼치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피아노로 간다? 살랑살랑 바람에 소근거리는 갈립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제가 고향에 가서 대성 통곡한 이유를 좀 가늠해 보시겠어요? 그 모든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다 보니 인생은 너무 짧구나. 박지원이가 요동 땅, 중국을 다 여행을 떠나서 열하일기라는 걸 썼는데, 요동 땅에 다 그 넓은 그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중국이 넓은 땅을 보니까 크게 한번 울어볼 만한 장소로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인지 느낌 다 알아요. 애기가 태어날 때 확 한번 울어 제끼는 거야. 나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고 외치는 거야. 뭐 괴로워서 울어? 외치는 거야. 찬란한 세상이 펼쳐져 있네. 경탄의 극적인 장면이네. 그 순간이, 그 경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경탄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심정을 읽고,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서 울어볼 만한 때로구나. 이 어린 시절의 그 행복. 여러분, 제일 행복한 시절이 언제예요? 저에게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 6, 7살 때, 그때로 돌아갔다가 그 어린이 동심으로 살다가 죽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량이에요. 끊임없이 제 정서가 5, 6, 7살 때 가면은 그리고 나서 죽으면 좋겠어. 거기로 가는 과정이야. 끝까지. 청량한 마음, 청량성,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시절. 섬집악이에요. 섬집악이. 그렇죠. 여기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이죠. 이 노래를 듣고 어느 80이 다 된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요. 그 느낌을 알겠어요. 당신이 눈에 눈물이 여리는 한, 당신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분. 이 사람의 눈물이라는 건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그분의 심성의 징표가 눈물이에요.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오래됐어요? 갈수록 저는 눈물이 많아요. 어찌 눈물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어찌 경탄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춤추어라는 마지막으로 했다면, 마지막에 이제 예술을 넘어서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면, 경탄하라. 경탄하지 않으면 우주와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경탄하라. 인생과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런 구절을 이제 전달하고 싶어요. 경탄하라. 저 데카르트라는 그 서양 철학에서 아주 독보적인 근대 철학을 열은 사람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존재한다. 그런 말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약해요. 생각한다? 짐승도 생각해요. 식물도 느끼고 생각 다 해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경탄이 사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경탄. 이 우주와 인생을 보고 경탄하는 마음. 이 경탄이야말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지, 생각한다? 성찰한다? 생각은 다 해요. 차원과 수준이 다를 뿐이지. 경탄하는 거? 경탄하는 동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 동물이 안 됐기 때문에. 식물도. 그러나 아무튼 간에 저는 인간으로서 경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경탄하자. 이 아름다운 우주와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 경탄하자. 경탄하라. 경탄하지 않으면 인생과 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요즘에는 시인도 아닌 것이 자꾸 제가 생각할 때 멋진 구절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쓸 때가 온 것 같아. 섬집하기. 둘. 엄마가 섬 그늘에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지금 저희가 자동차 세우는 거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혹시 잠깐 긴급 상황이라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동차를 비워주는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섬지박이까지 하고 진짜 좋은 노래 두세 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쉽게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한 노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시간에 초장에 다음 시간에 초장에 하고 그 다음 민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루면 자꾸 뒤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요. 다음번에 동요 두세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민요로 넘어갑니다. 오늘 또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비.